너희들 생명과학 시험이 언제 보고 생명이 무슨 내용이야? 응? 월 화수 화수죠 하나. 그게 언제? 봐야 돼. 화요일이야? 네. 화요일이요. 화요일이야? 뭐랑 붙어 있어요? 오늘 세법하고 전사할 거고 다음 주에 번역하고 발음에 조절할 거거든. 네. 월요일 날 혹시 나하고 공부할래? 월요일 어떻게 나와요? 아, 너 참 학교에 못 나오는구나. 시험 기간 때는 못 빠져나오냐? 네. 안 되는구나. 아니 좀 더 문제도 좀 풀고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구나. 어쩔 수가 없네. 자, 오늘 세법 먼저 해보자. 시험이 어렵대는데 뭐 어쩔 수 없어. 우리가 할 거는 해야지 뭐. 우리가 하는 거는 쭉 하고 계산 문제 있는 거 내가 저번에 우리 시험에도 봤잖아, 그죠? 좀 그런 거 연습 좀 많이 해야 돼. 응? 내가 지금 문제를 더 만들고 있긴 한데 시간이 나도 빠르게 시간이. 자, 먼저 세법에서 우리 맨 처음에 해당 과정 봐봐. 거기 몇 페이지냐 이거. 29페이지 해당 과정. 요 우리가 기출을 보면 해당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시험에 되게 많이 내고 있거든. 지금 세법 수업 했어 안 했어?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지, 그죠?
그래서 어쨌든 내가 어디를 강조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예전에 기출하고 이렇게 쭉 보면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좀 몇 가지 정해져 있거든. 일단 해당 과정 외워야 됩니다. 알겠어? 이 순서부터 먼저 외우셔야 돼 이때. 그래서 너희들 알지만 해당 과정이 2개의 ATP가 들어가고 4개의 ATP가 생성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알짜적으로 2개의 ATP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이때 2개의 NADH가 생성되거든. 그래서 일단은 소비되는 장소하고 생성되는 장소는 무조건 외워야 돼. 어디서 어떤 물질로 변환될 때 뭐가 소비되고 생성되는지 이때. 먼저 여기서 맨 처음에 포도당이 들어오면 처음에 혹시 학교에서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유입하는 걸 배울 수도 있거든. 배우면 나중에 다음 주에 혹시 세포 수업하고 난 다음에 내가 오늘 한 거 외에 만약에 한 게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줘. 빨리 카톡을 올려줘. 내가 자료 준비해서 해줄 테니까. 일단은 요 전체 과정에서 3가지 요소를 꼭 외워야 된다. 알겠어? 3가지 요소를. 그 중에 많은 여기 첫 번째 요소를 먼저 외워줘야 돼 이때. 여기 헥소키네이스라고 하는 요소가 맨 첫 번째 작용하는 요소거든 이때. 그래서 이게 6번 탄소에 인산기를 붙이기 때문에 헥소란 말이 붙어 여기서. 그래서 먼저 포도당에다가 6번 탄소에다가 인산기를 붙이게 되는 거거든 이때. 요때 이제 인산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결국 ATP가 소모되잖아. 어쨌든 물질이 인산기가 필요하면 대부분은 우리가 ATP를 이용해서 인산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요때 이제 인산기 ATP가 들어가게 되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설명을 하면 우리가 만약에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유입을 하게 되면 얘가 바깥쪽으로 못 빠져나가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일단은 여기 포도당을 여기는 인산기를 붙이게 되면 생각을 해봐. 포도당하고 여기서 포도당에 이렇게 6번 탄소에 인산기를 붙이게 되면 다른 물질로 바뀐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요 포도당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다시 또 포도당을 유입하는 속력을 빠르게 할 수 있잖아. 에르샤틀리의 원리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포도당을 유입한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바꿈으로 인해서 포도당을 유입하는 속도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만약 이걸 바꾸지 않게 되면 계속 포도당으로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유입되는 속도가 느려질 수가 있거든 이때. 그래서 일단은 포도당의 유입, 이 유입의 속도를 우리가 조금 더 유지시켜 준다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여기는 포도당에 인산기를 붙이게 되면 얘가 전화적으로 음성을 띠게 돼. 알겠어? 왜냐면 인산기가 붙었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를 띠게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얘가 음성을 띠게 되면 이 음성이 결국에는 세포막을 잘 투과할 수가 없게 돼. 이게 두 번째 이유거든. 너희들 우리가 세포막에 물질이 잘 투과되려면 이 물질이 어떤 성질을 가져야 돼? 그렇지, 우리가 인지질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인지질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용성 또는 무극성이 잘 통과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렇게 전하를 띄워버리면, 물론 포당은 포당 말고 여기서 얘가 전하를 띄워버리면 세포막을 그만큼 투과하기가 힘들게 된다고 했대. 극성을 띠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질이 유입된 다음에 다시 우리가 세포 밖으로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여기서 맨 첫 번째 과정이 진행되는 게 2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것도 예전에 번번 시험에서 물어본 적이 있더라고 이때. 그래서 일단 요 효소 이름 외우셔야 되고, 알겠지 이거. 그 다음에 여기서 6번 탄소에 붙인 다음에 얘를 이제 프락토스로 바꾸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프락토스에다가 다시 또 인산기 하나를 더 붙이잖아. 그래서 F16 비스포스페이트로 바꾸는 거지, 그죠? 요때 또 ATP가 들어가거든. 요때 요 효소가 제일 중요해. 왜냐하면 전체 해당 과정의 모든 조절을 바로 이 효소가 하거든. 이 효소 이름이 PFK1이라고 그냥 외우면 돼. 그래서 이 PFK1이 실질적으로 해당 과정에 가장 총체적인 조절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PFK1이 있대. 좀 이따가 이런 효소들이 어떤 거에 의해서 촉진되고 억제되는지를 좀 이따가 좀 우리가 설명을 해볼 거거든요. 일단은 여기 일단 어디서 쓰이는지를 꼭 외우셔야 돼 이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2개의 인산기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2가지 물질로 쪼개지잖아, 그죠? 이때 쪼개질 때 하나는 DHAP, 하나는 PGAL 이렇게 2가지 물질로 쪼개지거든 이때.
그럼 이렇게 두 가지가 쪼개진 다음에 DHAP는 다시 또 PGAL로 바뀌어. 그럼 결국에는 PGAL이 두 분자가 만들어지는 거지. 이때 여기서 PGAL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이 G3P잖아, G3P. 알겠어요? 그 옆에 보면은 G3P, 그죠? 자, 그래서 요 G3P 또는 PGAL 두 가지 모두 다 기억을 해줘. 여기 지금 왼쪽에 내가 있잖아. 여기 왼쪽에 써져 있는 요 그림이 너희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이거든. 그래서 너희들 교과서에는 요걸 G3P라고 표현을 해놨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G3P라고 외우기도 해야 돼. 원래는 G3P가 최근에는 대부분 다 G3P라고 외우시면 돼.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기서 G3P가 두 분자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거기 보면 2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다 두 분자란 뜻이야, 두 분자. 두 개로 쪼갈라졌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G3P가 두 분자식에 의해서 계속 두 분자씩 만들어진다는 얘기거든, 이때. 그 다음에 요때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켈빈 회로 있죠. 그 켈빈 회로의 순서의 역방향을 생각하시면 돼, 이때. 그래서 먼저 여기 있는 G3P가 여기에 PGAL 또는 여기가 G3P고 여기가 이제 DPG. 알겠죠? 너희들 교과서에 DPG라고 돼 있어. DPG.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요게 켈빈 회로에다 등장했던 물질이죠. 그 다음 여기가 3PG잖아. 그래서 우리가 켈빈 회로 보면 3PG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DPG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 여기서 G3P 이렇게 등장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역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죠? 어차피 세법은 광합성의 역반응이니까 요렇게 왔던 걸 거꾸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할 때 여기서 뭐가 들어왔냐면은 NADH가 들어왔잖아. NADPH죠? 그 다음 여기서 뭐가 들어왔냐면 ATP가 들어왔잖아. 그래서 이걸 거꾸로 역으로 생각하면 돼, 이때. 그러면 반대로 여기 G3P에서 DPG가 될 때는 반대로 NADH가 생성이 돼야지. 이때는 NADPH가 소모됐으니까 반대로 이때는 NADH가 생성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PG에서 G3P로 갈 때는 여기서는 ATP가 들어왔으니까 거꾸로 이번에 ATP가 생성이 돼야 되는 거지 여기서. 그래서 이건 켈빈 회로를 외우고 있으면 그대로 역방향으로 생성물하고 생성물하고 반응물이 반대로 바뀌면 돼 이때. 네, 근데 왜 저기서는 그 NADPH가 아니라 NADH죠. 다른 물질 쓰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조효소로 NADP가 아니라 NAD를 쓰는 거죠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3PG 다음에 여기 인상기 위치만 바꾸는 거 알겠죠? 이거는 뭐 별 의미가 없어. 여기는 3번 탄소에 인상기 붙어 있다가 이거를 2번 탄소로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별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이걸 많이 생략해. 이런 식으로 많이 생략하니까 별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넌 교과서에 아예 그게 없다. 2PG가 아예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3PG 다음에 여기서 PEP가 만들어지잖아. 그치? 그 다음에 요 PEP에서 요거 여기서 이제 피루부산이 만들어질 때 다시 또 두 개의 ATP가 생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ATP가 생성되는 자리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요소가 바로 요 요소예요. 알겠어?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첫 번째 요소가 헥소키네이스였잖아. 두 번째 요소가 PFK1이었고 세 번째로 중요한 요소가 여기 있는 피루부산 탈수소예요. 피루부산 인상이. 그래서 피루베이트 키네이스라고 하는 요소가 있거든. 요 세 번째 요소도 해당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자, 그래서 일단은 요 지금 내가 했던 생성물하고 그 생성물이 나오는 장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효소들이 주로 세 가지 요소가 작용하는 부위,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어차피 암기가 기반이 돼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결국에는 맨 아래쪽에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포도당 한 분자가 두 개의 피루부산으로 바뀌면서 알짜적으로는 ATP가 두 개 나오는 거지, 그죠? 그리고 두 개의 NADH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는 내가 이거 너희들 외우라고 일부러 빈칸을 만들어 놓은 걸 알겠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너희들 그 다음 페이지에 여기 물질이 뭐가 들어가는지를 꼭 한 번씩 써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기 들어가는 게 어떤 물질인지. 자, 저번에 우리 광합성 배운 다음에 너희들 뒤에 광합성 문제 풀었니? 네. 풀었죠, 그죠? 공부를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들이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서 했어요. 그 페이퍼까지 다 했어. 자, 그 다음에 요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요 각각의 중요한 효소들에서 억제자와 촉진자 역할 31페이지입니다. 알겠죠? 31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여기 지금 보면 각각의 세 가지 아까 중요했던 효소 있잖아. 요 세 가지 중요했던 효소에서 억제자와 촉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물질들이 나와 있거든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뭐 르차틀리의 원리하고 똑같은 건데 여기 생각해봐. 자, 내가 이 과정을 만약에 빠르게 하거나 또는 느리게 하려면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게 억제 역할, 그 다음에 플러스로 작용하는 거는 촉진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거든 이제. 근데 여기서 헥소키네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마이너스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요 물질이에요. 요 물질. 여기 있는 G6P. 너 생각해봐. 얘가 많아지면 이 반응이 빠르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이 물질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이 반응이 느려질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보면 G6P가 얘를 다 억제의 음성 피드백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대. 그 다음에 인산기. 인산기는 여기서 촉진의 역할을 해줘요. 촉진의 역할.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이 과정 자체가 ATP를 많이 만드는 거잖아. 그치? ATP를 많이 만드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ATP가 만들어지려면 ADP에다가 인산기를 붙여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너 생각해봐. 얘가 많아지면은 해당 과정의 속도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 빨라져야지, 느려져야 돼? 아닌지 잘 생각해. 얘가 해당 과정의 목적이 ATP를 만드는 거잖아요. 어차피 세포 전체가 ATP를 만드는 거니까 ATP가 많아지면은 해당 과정의 속도를 어떻게 해줘야 돼? 느리게 해줘야 되고 얘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 해당 과정의 속도가 빨라지거든. 그래서 너희들 지금 여기 보면 인산기가 많아졌다는 건 얘가 많다는 얘기니까 ATP가 적다는 얘기라고 결국에는. 그럼 인산기가 많아지면 ATP가 부족하다는 얘기니까 이 반응을 오히려 더 빠르게 일으키게 한다는 얘기라고 했대. 특히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물질부터는 여기 있는 ATP 자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주거든. 지금 보면 이 효소 자체는 지금 이런 ATP라든지 이런 되게 중요한 물질의 영향을 안 받고 이런 G6P나 이런 물질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해당 과정의 핵심 요소라 보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바로 이 PFK1이 바로 이런 물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PFK1이 전체 해당 과정의 속도를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 이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있는 PFK1은 어떤 물질에 의해서 억제가 되냐 하면 여기 나오죠. ATP. 이게 되게 중요해. ATP는 앞으로 해당 과정에서 헥소키네이스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요소에서 억제자로 작용하게 돼요. ATP가 많이 만들어지면 해당 과정의 속도가 너무 빨라졌다는 얘기니까 느려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ATP가 대부분 해당 과정이나 또는 T-쉐입 회로에서 억제의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다시피 AMP나 ADP나 이런 것들은 얘가 많아졌다는 얘기는 반대로 ADP가 적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ADP나 AMP가 많으면 오히려 해당 과정의 속도를 더 빠르게 해준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이게 얘네가 제일 중요해. 얘가 제일 중요해. 얘네들이. ATP 자체가 음성 피드백의 조절자의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 생성물이기도 하지만 생성물이 다시 돌아와서 다시 효소의 억제자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음성 피드백에 되게 중요한 물질이 바로 ATP야. 그 다음 여기 시트르산도 있다. 시트르산. 야, 시트르산이 만약에 많아졌다는 얘기는 해당 과정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얘기잖아. 왜냐면 해당 과정이 일어난 다음에 결국 얘가 T-쉐입 회로로 들어가서 시트르산으로 바뀌는 거니까 시트르산이 많아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 해당 과정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뜻이니까 시트르산도 얘의 억제자의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 기출된 것 중에 하나만 좀 얘기를 해줄게. 이때 너희들 여기서 혹시 학교에서 배울지 모르지만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을 좀 생각을 해볼게. 이게 원래는 이것도 배우긴 하는 건데 대학교 가면 너 인슐린의 혈당을 높여 낮춰? 혈당을 낮추는 거고 얘는 혈당을 그러면 인슐린이 작용을 할 때에는 포도당을 없애는 방향으로 작용해야 돼?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방향으로 작용해야 돼? 그치, 없애는 방향이 돼야 되고 글루카곤은 반대로 포도당, 혈당을 높여야 되니까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방향 쪽으로 촉진을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여기서 글루카곤은
이 물질, 이 효소의 촉진자 역할을 해주겠어? 억제자 역할을 해주겠어? 글루카곤이 분비되면 이 속도가 빨라지겠어? 느려지겠어? 자, 여기가 포도당이니까 화살표를 연장하면 이렇게 가게 하잖아. 그럼 이렇게 가게 하면 이거는 포도당을 없애는 방향이 되잖아. 근데 글루카곤은 뭘 해줘야 돼? 포도당을 생성하는 방향으로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 속도를 어떻게 해줘야 돼?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면 그렇지. 그래서 얘는 여기에 음성으로 작용하게 돼. 음성으로. 글루카곤이 작용하게 되면 혈당을 높이란 뜻이니까 그럼 포도당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되니까 이 속도를 늦추게 해줘야 되는 거지. 이제 반대로 인슐린은 여기서 플러스 역할을 해주는 거야. 인슐린은 어쨌든 간에 이제 포도당의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포도당을 없애는 방향으로 작용을 해야 되니까 인슐린은 이 효소의 오히려 촉진자 역할, 이 반응을 더 빠르게 해서 포도당을 자꾸 없애는 방향으로 일어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호르몬들도 결국에는 이런 조절자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 봐봐. 결국에는 어떤 반응에서 생성물이 있고 그 다음에 반응물이 있으면 대부분은 이 생성물은 결국에는 이 반응의 음성 조절자 역할을 해줄 거 아니야, 그죠? 왜냐면 생성물이 자꾸 많아지게 되면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얘기니까 음성 조절자 역할을 해주는 거고, 반대로 반응물이 많다는 얘기는 생성물이 아직 부족하다는 얘기잖아. 그럼 대부분의 반응물들은 보통 이 과정에서 양성 조절자 역할을 해주게 되거든. 근데 결국에는 세포이라고 하는 자체가 뭐냐 하면 ATP를 만들어내는 작용이잖아. 그래서 반응물이 AMP나 또는 ADP나 또는 인산기나 이런 물질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대부분 여기 요소들은 ATP가 보통 음성 조절자 역할을 해주는 거고, AMP나 ADP나 인산기는 이 반응의 양성 조절자 역할을 주로 해주게 됩니다, 이때. 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효소 있죠? 여기 피루베이트 키네이스라고 하는 거. 이것도 똑같죠, 보시면. 역시 ATP는 음성 조절자 역할, AMP나 ADP나 이런 것들은 양성 조절자. 그리고 여기 또 우리 하나 추가하면은 또 생성물이 뭐가 있냐면은 NADH가 있잖아. 그럼 여기는 NAD 플러스가 될 거야. 그래서 NADH가 많아지면 음성 조절자 역할. 그래서 NADH는 음성 조절자가 되고, 반대로 NAD 플러스는 양성 조절자 역할이 되는 거지, 이때. 자, 그래서 이렇게 음성 조절자와 양성 조절자에 대한 문제들이 되게 많이 기출됐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해당 과정에서는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 기질 수준의 인산화 알죠, 원인인지? 그 보면 기질 수준의 인산화가 뭔지를 쓰라고 하는 문제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기질 수준의 인산화는 여기 맞지만 효소의 작용으로 기질에 붙어 있던 인산기를 ADP로 이동시켜서 ATP를 합성하는 방법을 기질 수준의 인산화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여기 보면 요 기질의 인산기를 빼버리는 거지. 요걸 ADP에다가 붙여줘서 ADP를 ATP로 만드는 과정. 요걸 우리가 기질 레벨, 서브스트레이트 레벨에서의 인산화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때. 그래서 해당 과정하고 TCA 회로에서 만들어지는 ATP는 기질 수준의 인산화로 만들어진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나와 있는 요 과정도 너희들 이것도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이것도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보니까. 요 과정은 뭐냐면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진 피루부산이 어느 경로로 갈지에 대한 문제거든, 이때. 그래서 얘가 산소가 있으면 어디로 가는 거야? 산소가 있으면 TCA 회로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산소가 없으면은 세포질에 그대로 머무르는 거지, 그죠? 얘들아, 우리 해당 과정은 산소가 없어도 진행되는 거 알고 있잖아, 그지? 그리고 해당 과정 자체가 세포질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만약에 산소가 없으면 세포질에 그대로 머무르면서 젖산 발효의 과정을 거치든지 아니면 뭐 효모 같은 경우는 알코올 발효의 과정을 거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고, 산소가 있으면 이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서 TCA 회로를 진행을 한다는 거. 세 가지 운명이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아마 세 가지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있대. 요거는 뒤에 가서 문제를 한번 볼 거예요. 요거는 뒤에 가서 문제를 풀 때. 자, 그 다음에 피루부산의 산화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피루부산이 만들어지면 피루부산이 바로 TCA 회로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요 피루부산이 아세틸코에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활성아세탄이죠. 이 아세틸코에이로 바뀌는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실제로 TCA 회로로 투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피루부산의 산화라고 하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먼저 피루부산이 아세틸코에이가 될 때 일단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니까 기본적으로 탈카르복실 화작용, 그죠? 탈탄산 작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NADH가 만들어지니까 탈수소 요소가 또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지. 그리고 이때 조요소로 코엔자임이라는 조요소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근데 요거를 되게 복잡하게 배우면 이때 여기 효소가 세 가지가 작용하거든 혹시. 만약에 이걸 배우면 이 세 가지 요소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E1, E2, E3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의 복합체가 사용되거든요. 이때. 그래서 여기 보면 맨 처음에 피루부산 탈수소 요소라고 하는 게 바로 아까 봤지만 이게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카르복실기에서 CO2를 떼어오는 역할을 해줘. 근데 왜 탈수소라고 이름이 붙여졌냐 하면 COOH잖아 원래 그지? 거기서 수소를 떼버리면 뭐가 떨어져 버리면 CO2가 떨어져 나가버려. COO가 CO2 형태로 떨어져 나가버리거든. 그래서 이걸 이제 피루부산 탈수소 요소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 그 다음에 아세틸기 전이요소, 요걸 이제 아세틸기 전달 요소는 코엔자임을 붙이는 거고, 맨 마지막에 있는 탈수소 요소가 NADH를 만드는 요소가 바로 맨 마지막에 있는 E3 요소가 됩니다. 이때.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여기서 이 세 가지 복합체를 배우면 이 세 가지 복합체의 이름을 쓰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을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때. 그리고 뭐 조요소는 내가 볼 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조요소는 크게 그렇게 외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트르산 회로. 이거 내가 외우는 방식도 알려줬죠, 이거, 그죠? 그래서 아세틸코에이가 직접적으로 이 TCA 회로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이 시트르산 회로에 들어가는데, 먼저 여기서 맨 첫 번째 반응이 옥살 아세트산이 탄소 4개짜리잖아. 근데 여기서 아세트산이 탄소가 2개짜리지, 그죠? 만나서 시트르산이 탄소가 6개짜리가 만들어지는 거지. 이게 첫 번째 반응이고, 그 다음에 요 시트르산이 아이소시, 이거는 이성질체 그냥 이성질체로 바뀐 다음에 알파 케토글루타스로 바뀌는데 그래서 여기서 아이소시트르산은 많이 생략이 된다 알겠죠 문제에서. 너희들 보면 시험에 대부분 어떻게 나오냐면 뭐 디귿, 니은, 디귿, 니은 많아야 한 4가지 물질 정도만 대표로 나. 이거 여기 나와 있는 물질 다 이렇게 안 낸다고. 그래서 대표적인 물질 몇 가지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아이소시트르산은 대부분 생략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 그래서 그 다음에 시트르산 다음에는 알파 케토글루타르산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내가 수품하고 할 때 아가 아세틸코에 C가 시트르산 그 다음에 아가 바로 알파 케토글루타르산을 의미하는 거야. 그럼 여태 알파 케토글루타르산이 탄소가 5개니까 여기서 또 탈탄산만 해. CO2가 방출이 되고 그리고 항상 탈탄산 나올 때 탈수소 같이 일어난다니 NADH 나와야 돼 여기서. 자 CO2하고 NADH가 모두 다 발생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까 전에처럼 E1, E2, E3 복합체 같은 애들이 작용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2개가 떨어져 나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는 알파 케토글루타르산이 숙신일코에이하고 숙신산으로 가는데 숙신일코에이 같은 경우에도 많이 생략을 해. 알겠어? 잘 안 나온다고. 그래서 숙신산이 중요하지 숙신일코에이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 이때. 그래서 여기서 숙신일코에이를 생략을 해버리면 알파 케토글루타르산에서 바로 숙신산으로 넘어가면 돼 이때. 그럼 요때 이제 숙신산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여기서 마찬가지로 요게 숙신산이 탄소가 몇 개짜리야? 탄소가 4개짜리잖아, 그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또 탈탄산하고 NADH가 나오는 탈수소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봐봐. CO2가 총 몇 개가 나왔냐면, 봐봐, 맨 처음에 우리가 저기서 피루부산에서 아세틸코에이 될 때, 이때 CO2 하나 나오잖아. 그죠? CO2가 나오는 경로가 피루부산에서 아세틸코에이가 될 때 CO2가 나오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 시트르산이 된 다음에 여기서 알파 케토글루타르산 되고 그 다음에 속신산 되잖아. 이때 CO2가 나오죠. 그래서 CO2가 총 3개가 나왔는데
근데 우리가 어차피 포도당 1분자로 출발하면 피루부산이 2분자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CO2도 2배를 해서 몇 개가 돼? 6개의 CO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에서의 6개의 CO2는 여기서 다 나오는 거지. 더 이상 CO2가 나올 수가 없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다음에 이때 전부 다 NADH 나와 있대 같이. CO2 나올 때는 NADH가 같이 동시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 여기서 NADH. 항상 CO2하고 동시에 나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숙신산에서 푸마르산 될 때, 이때 여기서 원래 GTP가 만들어져요, 그지? 근데 여기서 원래는 GTP가 생성이 되는데 이 GTP는 곧바로 뭐로 바뀌냐면 ATP로 바뀌죠. 그래서 여기서도 기질 수준의 인산화로 ATP가 하나 만들어진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때 마찬가지 여기서도 FADH2가 만들어지게 돼요. FADH2 역시 탈수소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봐, 푸마르산에서 말산되었다가 옥살아세트산인데 푸마르산에서 말산될 때는 별로 변화가 없다 알겠어. 출입하는 물질이 중요한 게 없어. 그래서 말산도 많이 생략을 해줘. 알겠냐? 말산도 많이 생략하거든. 아니면 뭘 생략할 수도 있냐면 푸마르산을 생략할 수도 있어. 그래서 아예 숙신산에서 바로 말산으로 갈 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푸마르산하고 말산 중에 하나는 많이 생략된다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옥살아세트산 될 때 또 탈수소 NADH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것이 마지막이 됩니다. 이때. 그래서 여기서 전체적으로 개수의 계산 문제는 무조건 나오거든. 개수의 계산 문제는.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적어놓았어요. 이렇게 개수의 계산을 적어놨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적혀 있거든. 35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 위에 보시면 여기 하나의 모식도가 나와 있지, 그지? 요 하나의 모식도는 뭘 의미하냐면 여기 봐봐. 우리가 뒤에서 단백질이나 지방이 이런 세포의 경로에 투입이 될 때 여러 가지 물질로 바뀐 다음에 투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에 시험에 주로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요 글루탐산 있잖아요, 글루탐산. 이게 알파 케토글루타르산하고 같이 전환이 돼. 이거 화살표가 이리로 갈 수 있어. 그래서 만약에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이 세포에 투입될 때는 어떤 물질로 전환되어서 투입되나요 하면 알파 케토글루타르산. 요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해라. 나머지는 우리 뒤에 가서 따로 볼 거거든. 너 알다시피 우리가 지방이 소모될 때는 어떻게 소모돼? 지방이 세포에 소모될 때는 일단 지방이 중성지방이 분리되어서 뭐가 나와? 글리세롤 한 분자와 지방산 세 분자로 분리되잖아. 그럼 글리세롤은 어디로 투입돼? 글리세롤은 해당 과정에 G3P로 투입된다. 여기는 없어. 해당 과정에 G3P로 투입이 된다. 알겠죠? 그러면 G3P로 투입이 되었을 때 만들어진 ATP도 계산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지방산은 내가 뭐라 그랬어? 베타산화. 내가 베타산화가 뭐라 그랬지 우리가? 자, 지방산이 탄소가 이렇게 무지하게 많은 이런 것이 지방산이잖아, 그렇지? 베타산화는 여기서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끊는 작업을 베타산화라고 하잖아, 그렇지? 그럼 이렇게 두 개를 끊으면 얘가 뭘로 투입돼? 아세틸코일로 투입되는 거 아닌데. 이거 좀 이따 이거 다시 볼 거야 이거. 왜냐 이거 되게 시험에 많이 나왔더라고 보니까 이거 계산하는 걸 좀 이따 보여줄 테니까 여기 아세틸코일로 투입되는 거, 여기 베타산화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 그리고 지금 보면 이걸 왜 보여주냐면 TCA 회로가 기본적으로 세포에서 ATP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TCA 회로 목적은 탈탄산하고 탈수소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물질들은 다른 물질을 막은 물질로 만들 수 있는 전구체의 역할을 한다는 뜻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물질들이 다른 물질로 바뀔 수 있는 전구체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 TCA 회로에서 만들어진 물질의 또 다른 역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대.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내가 이제 각각의 분자당 나와 있죠, 그죠? 자, 이거 지우고 한번 연습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아세틸코에
한 분자당이면 아세틸코의 한 분자당이면 CO2가 몇 개야? 2개의 CO2. 머리 외워야 돼. 이거를 저 DC 회로를 머릿속으로 돌리는 게 아예 외우고 있어야 돼. NADH 몇 개? 3개의 NADH, 하나의 FADH2, 그리고 한 분자의 기질 수준의 인산화의 ATP가 되는 거지, 그죠? 그 다음 만약에 피루부산이 되면 피루부산 한 분자가 만약에 되면 뭐만 늘려주면 돼? 피루부산에서 아세틸코일일 때 CO2 하나 더 늘어나잖아. NADH 하나 더 늘어나잖아. 그럼 여기서 3개의 CO2, 그 다음에 4개의 NADH, FADH 하나와 1개의 ATP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걸 미리 계산을 해놓자. 왜냐면 나중에 이거 따로 계산하려면 되게 힘드니까 미리 계산을 해놓을 거거든. 여기 봐봐. 만약에 아세틸코의 한 분자가 만약에 우리가 전자전달계까지 가서 모든 우리가 ATP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아세틸코의 한 분자로 만들어질 수 있는 ATP의 수를 미리 계산을 해볼 거거든. 그럼 여기서 NADH 하나당 얼마였어? 2.5개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곱하기 2.5를 해. 그 다음 FADH2당 1.5개잖아. 그럼 1.5를 곱하기 해. 그럼 여기서 이게 얼마 나오냐? 7점. 응? 7점. 7.5고 여기는 1.5니까 합치면 얼마야? 9. 9에다 1 합치니까 얼마? 10 ATP를 아예 외워버리는 거야. 그래서 아세틸코의 한 분자가 만약에 산화적 인산화까지 모두 다 거쳤을 때 만들 수 있는 ATP의 총수는 10 ATP를 외워버리는 거야. 피루부산 한 분자는 여기서 NADH 하나만 더 늘어난 거니까 2.5 ATP가 하나만 더 추가되면 되거든. 이게 12.5.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게 결국에는 산화적 인산화까지 모두 거쳤을 때 이 산화적 인산화까지 모두 다 거쳤을 때 만들 수 있는 ATP의 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계산하는 걸 아예 줄이기 1초라도 줄여야 되니까 아예 미리 외워버려서 그럼 이제 문제에서 요 아세틸코의 하나를 10 ATP로 계산하고 피루부산 한 분자를 아예 그냥 12.5 ATP로 계산해서 문제를 풀어버리는 거지 이때. 그 다음에 전자전달계. 자, 우리 전자전달계는 지금 보면 4가지 복합체가 나와있죠, 그죠? 1번 복합체, 2번 복합체, 여기 4가지 복합체가 나와있잖아. 이때 요 2번 복합체가 아까 바로 어디 있던 거야, 이게? 여기 아까 전에 숙신산에서 푸마르산 될 때 FADH2를 만들었을 때 바로 그 부착 요소. 세포막에 부착된 요소거든, 이게. 여기서 아까 TCA-메로의 숙신산에서 푸마르산이 되는 게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거야. 근데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복합체 중에서 펌핑의 역할을 못하는 건 2번 복합체만 못해. 알겠어요? 2번 복합체 빼고 나머지 3가지 복합체는 우리가 능동수성, 펌핑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 이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NADH와 FADH가 고에너지 전자를 운반해 오잖아. 그럼 NADH가 여기다가 전자를 주고 FADH2는 아예 여기서 만들어지자마자 여기서 우리가 전자를 주게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NADH는 3번의 수소를 펌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FADH2는 2번의 수소를 펌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NADH가 FADH2보다 에너지 수준이 훨씬 더 높죠. 수소를 더 많이 펌핑한다는 건 ATP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NADH와 FADH2가 결국에는 전자의 공유체.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여기 있는 이 산소, 얘가 바로 전자의 최종 수용체. 그래서 우리가 세포에서 산소가 갖는 의미가 결국 뭐였어? 전자의 최종 수용체로 사용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산소라고 하는 놈을 갖고 온 거죠, 그죠? 그리고 너희들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거 있었잖아, 얘들아. 이렇게 전자가 가는 거 우리 마찬가지, 광인산화도 마찬가지지만 전자가 이런 식으로 한 방향으로만 이동하는 것 자체가 이쪽으로 갈수록 뭐가 커진다 그랬어? 전자에 대한 친화도가 크다.
그러니까 전자의 친화도가 크니까 전자가 오른쪽으로만 계속 뺏겨서 이동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전자의 친화도가 누가 제일 큽니까? 그러면 누가 제일 커? 산소죠, 산소. 산소가 전자 친화도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결국 제일 마지막에는 산소가 전자를 받게 되는 거죠, 이때. 그 다음에 너희들 이거 알겠지만 좀 이따가 우리가 호흡 조해제 할 때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여기 봐봐 요 부분을 차단하면 자 차단한 부분의 왼쪽과 오른쪽의 산화 상태와 반응 상태를 내가 얘기했었잖아, 그지? 그러면 내가 만약 여기를 전자를 차단했다 그럼 얘는 전자를 얻은 상태에서 멈춰 이런 상태에서 멈춰 차단을 멈추고 여기 전자를 줘 못 줘? 그럼 얘는 전자를 그치 가지고 있는 상태. 왜냐면 얘가 전자를 계속 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를 못 주잖아. 그럼 여기는 전자를 얻은 상태니까 무슨 상태? 환원된 상태. 차단한 쪽에서 왼쪽에 있는 애들은 환원된 상태에서 멈춰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뭐? 다 얘네들은 누구한테? 산소한테 다 전자를 빼앗길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산화된 상태에서 멈춰야 된다, 알겠죠? 여기 뒤에서 호흡 조해제하고 같이 나오니까 전자를 차단하는 물질을 사용했을 때 왼쪽은 환원된 상태, 오른쪽은 산화된 상태로 멈춰 있다는 거 기억을 꼭 하셔야 돼, 이때. 그 다음 이것도 뭐 화학 3부적 인산화죠, 그죠? 우리가 광인산화와 산화적 인산화는 결국 화학 3부적 인산화와 같은 거였잖아요, 그죠? 수소이온의 농도차, 양성자의 농도 기울기를 통해서 ATP를 만든다는 공통점. 그래서 광인산화와 산화적 인산화는 둘 다 우리가 화학 3부적 인산화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산화적 인산화예요. 이게 산화적 인산화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광합성에서 전자 전달되는 광인산화, 이거는 산화적 인산화. 그리고 이제 호흡에서 앞에 이제 기질 수준의 인산화가 하나 더 있는 거고, 그래서 산화적 인산화를 통해서 화학 3부적으로 ATP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 맨 아래쪽에 보면 화학 3투설 방금 내가 얘기했지만 어차피 양성자의 농도 기울기를 통해서 ATP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때 우리가 실제로 화학적인 농도 차도 있지만 뭐에 대한 기울기도 있다 그랬어? 전기적 기울기. 알겠어요? 전기적 기울기도 당연히 영향을 주는 거지. 여기서 화학적인 농도 기울기도 있지만 전기적 기울기도 있기 때문에 요거의 평형을 갖춘 상태에서 우리가 화학 3투를 하게 되는 거일 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몇 개, 요거도 혹시 배울지 모르겠는데 여기 봐봐. 한 개의 NADH가 수소를 10개를 펌핑할 수 있거든. 근데 앞에서 내가 광인산 할 때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 안 했는데 원래 ATP 하나 만들려면 양성자가 몇 개 필요한지 알아? 4개가 필요해. 4개의 양성자가. 알겠어? 4개의 양성자가 있어야만 ATP를 하나를 만들 수 있거든. 이때. 근데 실제로 NADH 하나는 10개의 수소이온을 펌핑할 수 있으니까 이게 2.5개의 ATP가 되는 거 이때. 알겠어? 그리고 FADH2는 6개의 수소를 펌핑할 수 있으니까 이게 1.5개의 ATP가 되는 거지 이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식으로 한번 적어보면 알짜식만 적어보면 하나의 NADH 하나의 NADH 여기 원래는 H 항상 있죠, 그죠? 근데 그래서 내가 이거를 원래는 우리가 이걸 잘 생략하고 안 쓰잖아. 근데 그래서 내가 쓸 때는 NADH라고 쓰지만 머릿속에서 읽을 때는 그냥 NADH2라고 읽는 거야, 머릿속에서는. 근데 여기 수소가 2개가 있는 거지. 그럼 산소가 몇 개 필요해? 2분의 1O2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럼 물이 몇 개 만들어져? 하나가 만들어지고 ATP가 2.5개가 만들어지는 거지. 이렇게. 마찬가지로 FADH2도 여기가 2니까 2분의 1 O2. 그래서 똑같이 산소의 소비량과 물의 생성은 똑같아. 단지 뭐만 다르냐면 ATP의 생성량만 달라지게 돼. 이렇게. 야,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진 NADH가 총 몇 개야? 생각해봐. 이것도 근데 있잖아. 외우고 있어야 되거든, 너희들이. 내가 NADH가 총 세법에서, 야, 처음에 해당부터 지금까지 총 몇 개 하면 10개가 나와야 돼, 바로. 알겠어? 왜? 해당 과정에서 몇 개? 2개. 그 다음에 TCM 회로, 저 비루산의 산화부터 TCM 회로에서 몇 개? 8개잖아. 그러니까 10개잖아, 10개. 그래서 이게 바로 나와야 돼.
그래서 10개의 NADH 그럼 산소가 5개 소비할 거 아니야. 물은 10개가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ATP는 몇 개야? 25개. 그 다음에 FADH2는 2개잖아. 산소 하나, 물 2개. 그래서 총 산소가 몇 개? 6개의 산소가 소비되고 물이 몇 개? 12개의 물이 생성. ATP가 28개의 ATP가 만들어져요. 근데 내가 전에 이제 너희 교과서는 이거를 다시 3으로 바꾸고 이걸 다시 2로 바꿨는데 선생님이 교과서에 있는 걸 그대로 가르칠지 아니면 뭐 이 최신 트렌드를 따를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선생님이 만약 갑자기 교과서처럼 NADH가 3ATP고 FADH2가 2ATP로 바뀌면 우리 계산하는 거 다시 다 계산해야 돼. 외워놓은 걸 다시 다 계산해서 외워야 된다고. 근데 이걸 제발 이렇게 가르치길 바래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 자, 요게 산화적인 산화. 여기서 만들어진 것들을 산화적인 산화로 다 소비했을 때 만들 수 있는 ATP. 그러면은 기질 수준의 인산화, 해당해서 기질 수준의 인산화로 2개의 ATP. 그 다음에 TC 회로에서 기질 수준의 인산화로 2개의 ATP. 그 다음에 산화적 인산화로 28개의 ATP. 자, 이렇게 총해서 총 32개의 ATP가 포도당 한 분자당 만드는 ATP가 됩니다. 이때.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38페이지에 요 그림이 너희들 교과서인데 교과서는 계산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가 얼마가 나면 산화적 인산화가 32개에서 34개가 나오거든. 그렇게 해서 총 몇 개가 나와? 36개에서 38개의 ATP가 되는 거야. NADH가 3ATP고 FADH2가 2ATP로 너희들 교과서는 계산이 돼 있거든. 그래서 산화적 인산화가 여기 이렇게 바뀌는 게 왜 32에서 32에서 34는 아까 좀 이따가 하는 셔틀 때문에 바뀌는 거죠. 그죠? 말산, 아스파라트산 셔틀을 쓰느냐, G3P 셔틀을 쓰느냐, 그거에 따라서 요거의 2개의 차이가 나는 것 뿐이고, 그래서 교과서는 그냥 이렇게 해서 36개에서 38개라고 나와 있다고 지금. 근데 우리는 원래 지금 우리가 트렌드대로 2.5개와 1.5개로 예산했기 때문에 32개의 ATP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자, 셔틀 볼게, 셔틀. 요 셔틀도 시험에 너희들 꽤 많이 나왔더라고 보니까. 요 셔틀은 아까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진 2개의 NADH를 세포질로 이동하기 위해서,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이동하기 위해서 만드는 셔틀이거든요. 왜 셔틀이 필요하냐면, 막에는 NADH의 수송체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NADH 수송체가 없기 때문에 따로 셔틀, 얘네를 누군가가 데리고 들어가줘야 되거든. 그래서 2가지 셔틀이 필요한데, 이것도 외워야 돼. 먼저 말산 아스파라트산 셔틀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자, 너 요 그림 봐봐. 요 그림이 요게 미토콘드리아 외막이고 요게 미토콘드리아 내막이거든. 오케이? 요거는 NADH가 마지막에 뭘 봐봐. 똑같이 NADH로 바뀌는 거야. 여기 봐봐. NADH가 말산이 수송을 해주는 대체적인 통로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 말산이 데리고 들어가는 거야. 말산이 NADH를 데리고 들어가서 다시 뭘로 바뀌어? 여기서 또 NADH로 뱉어내. 그래서 NADH가 들어가서 그대로 NADH로 바뀌기 때문에 ATP에 손해가 없어. 알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봤던 요 G3P 셔틀. 요거 알죠? 글리세롤 3인산이 G3P잖아. 요 G3P 셔틀을 보시면, 자, 요 그림 봐봐. 요거는 G3P가 데리고 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자, 봐봐. 아까 전에 했던 말산 셔틀하고 지금 G3P 셔틀의 차이가 뭐가 있어? 얘는 이제 FADH로 뱉어내긴 한데 마지막에 얘는 NAD가 맞는 게 아니라 FAD 플러스가 맞거든 여기서. 근데 여기서 그 차이점 말고도 한 가지의 차이점은 자 다시 요 그림하고 요 그림하고의 차이점. 위치가 달라요? 뭐가 다른데? 내막 그렇지. 여기 봐. 여기는 어디까지가? 기질까지. 2개의 막을 통과해서 기질로 옮기잖아. 네. 근데 요거
G3P 셔틀은 어디? 막강과 하나의 막만 통과하잖아. 막강 공간에서 아예 뱉어내버리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서 누가 훨씬 더 빨라? 이게 훨씬 빠른 거지. 그걸 기억을 해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NADH하고 FADH2로 바뀐다는 것도 되게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G3P 셔틀은 여기서 NAD로 와서 여기는 G3P가 옮겨준 다음에 얘가 FAD로 옮겨버리기 때문에 ATP에서 1.5개, ATP에서 한 개가 손해가 날 거 아니야, 그죠? 그 차이도 되게 중요한데 차이점 중에 또 한 가지는 얘는 외막만 통과해서 바로 뱉어내기 때문에 속도가 엄청 빨라. 그래서 우리가 이 G3P 셔틀은 주로 지금 당장 ATP를 빨리 소비해야 되는 애들 주로 어디? 근육이나 뇌죠. 알겠어요? 근육이나 뇌처럼 빨리빨리 ATP를 소비해야 되는 이런 애들이 주로 사용하는 셔틀이 바로 G3P 셔틀이야. 그러니까 왜 여기 보면 인체에서 빠른 에너지를 요구한다. 왜 빠른 에너지를 요구할 때 왜 G3P 셔틀을 쓰느냐? 바로 여기서 막을 하나만 통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로 뱉어내기 때문에 바로 ATP로 전환할 수가 있어. 근데 아까 봤지만 여기 있는 말산 셔틀은 두 개의 막을 통과해서 뱉어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알겠어? 그래서 얘는 다른 기관, 심장, 간, 콩팥 이런 다른 기관에서 ATP를 요구할 때 그때 거기는 뭐 그렇게 ATP를 빨리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 천천히 ATP를 요구하는 이런 기관에서는 주로 말산 셔틀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내가 지금 ATP 빨리 필요해. ATP가 빨리 필요하면 좀 더 빨리 공급받을 수 있대. 그래도 빨리 공급받으려면 뭔가 사용료는 내야 될 거 아니야. 대신에 FADH2로 바뀌니까 하나 정도의 ATP를 손해보는 거지. 하지만 어쨌든 ATP를 빨리빨리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정도의 손해를 우리가 그만큼 소실할 수 있다는 얘기일 때 감안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자, 그 두 가지 셔틀의 그 차이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이 수송체 자체가 이게 교차 수송체라는 역수송체거든. 이게 되게 느려 이 수송체 자체가. 그래서 이때는 말산 셔틀은 아예 수송체 자체도 속도가 되게 느리기 때문에 얘는 빨리빨리 ATP를 공급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저게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건가? 이게 약간 여기 이제 수송체가 약간 다르긴 달라. 왜냐면 여기는 말산이 들어와야 되고 여기는 아스파라스산이 나가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는 수송체가 약간 종류는 다르지만 근데 교차 수송체는 똑같아요. 그래서 둘 다 느려 되게. 알겠어요? 둘 다 느리기 때문에 그만큼 수송이 좀 더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요 조절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야. 요게 아까 해당 과정에서 내가 많이 얘기했던 건데 아까 봤지만 주로 양성 조절자와 음성 조절자를 많이 쓰는 특히 여기서 우리가 PFK1 있죠. 해당 과정의 거의 대부분의 속도를 조절하는 바로 해당 과정의 핵심 조절자 요소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이런 애들이 주로 역할을 하는데 ATP나 시트르산이 음성 조절자 역할, AMP 이런 것들이 주로 ADP 이런 것들이 주로 양성 조절자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머지 요소들도 대부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밑에 보시면 보이죠? ADP 이런 애들은 주로 엑셀 즉 양성 조절자, ATP나 NADPH는 음성 조절자. 알겠어? 얘가 많이 생겼다는 건 호흡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얘기니까 얘는 오히려 느리게 해주는 거고 ADP나 AMP나 NAD 플러스 이런 애들 아까 했잖아 반응물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농도가 높다는 건 오히려 호흡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니까 얘네들에 의해서 오히려 호흡이 더 빨라지게 되는 거지 이때. 아까 했잖아 그지? 반응물은 양성 조절자 역할을 해주는 거고 생성물은 음성 조절자 역할을 해준다. 알겠죠? 대표적으로 이게 ADP, 그 다음에 NAD, NADP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예상하시면 됩니다. 이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다른 기질의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는 건데 왼쪽하고 오른 내가 항상 교과서 그림을 같이 넣어놓는 거거든. 여기 봐봐. 단백질은 일단 아미노산으로 분해된 다음에 요게 뭐야? 어차피 여기 있는 유기산들은 다 CHO로만 구성이 되어 있잖아. 그러면 질소는 필요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질소를 버리는 거지. 탈아미노화를 거쳐서 각종 유기산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투입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서 글루탐산이 아까 전에 알파 케토 글루탄산으로 바뀌어서 투입되잖아. 그럼 만약에 글루탐산 한 분자가 알파 케토 글루탄산 한 분자로 바뀌어서 투입됐다면 몇 개의 ATP가 만들어질까요? 라고 내면 알파 케토 글루탄산부터 계산을 하는 거야.
알겠냐? 그럼 NADH가 몇 개야? 2개가 되는 거지. FADH2가 하나가 되고 기질 수준의 인산하고 ATP가 하나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걸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여기 지방이 중요해. 지방은 글리세롤하고 지방산으로 분해된 다음에 글리세롤은 아까 말한 해당 과정에 G3P다. 알겠어? G3P로 투입이 돼야 돼요. 여기서. 그 다음에 지방산은 아까 봤지만 베타산화를 통해서 탄소 2개짜리로 다 끌어내야 돼. 지방은 개 많은 거 아니에요? 어? 그 ATP. 그렇지. 엄청 많지. 근데 여기서 아세틸코에인으로 들어가서 TCA 회로로 들어가서 우리가 소비가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얘들아 지방의 에너지원이 되는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볼게. 요거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야. 여기서 지방 요거 봐봐. 먼저 글리세롤이 해당 과정에서 나중에 여기 G3P잖아. G3P로 투입이 되는 과정인데 요 과정에서 ATP가 하나가 일단은 손실이 돼. 알겠어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야, 얘가. 그래서 글리세롤이 G3P로 투입될 때는 ATP가 하나 손실이 되고 NADH 하나가 생성이 돼요. 뭐니 이제 가니? 그럼 만약에 나중에 봐. 글리세롤 한 분자가 G3P로 투입되었을 때 만들어지는 만약에 G3P로 투입되었을 때 만들어지는 ATP를 계산하라고 하면 얘들아 이거 할 때 어떻게 계산해야 돼? 일단은 G3P로부터 산화적 인산화까지 가는 거 일단 계산해야지. 맞아? 이거 다 해봐. 이거 다 계산해놓고 나중에 뭐 해야 돼? 마이너스 1 ATP 빼주고 그 다음 여기는 NADH 하나 만들어졌으면 얼마가 다 추가야? 플러스 2.5개잖아. 그럼 이걸 알차적으로 하면 얼마가 나와? 맨 마지막에 1.5개의 ATP를 더해줘야 돼. G3P로부터 산화적 인산화까지 나오는 거 있잖아. 이거 다 계산해서 ATP로 다 바꿔서 계산한 다음에 1.5개를 더 플러스 시켜줘야 된다고. 알겠어요? 기억을 하셔야 돼 이거. 근데 문제에서는 이걸 알려주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글리세롤 한 분자가 G3P로 투입될 때 ATP 하나가 소비되고 NADH 하나가 생성됩니다를 문제에서 알려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알려주면 그대로 계산하면 돼 저거를.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밑에 있는 지방산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방산의 대사 과정. 이게 벌써 너희들 2번이나 기출을 했던데 여기서. 자, 지방산에 이 베타산화를 통해서 아세틸코에로 투입이 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위에 봐봐. 지방산이 여기서 아실코에라고 하는 물질로 먼저 바뀌거든. 요때 ATP 하나가 소비가 돼 일단. 알겠죠? 근데 여기 봐. 여기가 ATP 하나가 소비가 되기도 하고 2개의 ATP가 소비된다라고 나오는 책도 있거든.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의 ATP가 소비가 되는지 2개의 ATP가 소비가 되는지는 문제에서 알려줄 거예요. 근데 너희들 이제까지 기출문제는 대부분 2개로 계산하라고 나왔어.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뒤에 나중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ATP가 일단은 한두 개가 소비가 된다. 그런 다음에 들어온 다음에 밑에 4가지 과정을 거치거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4가지 과정을 외우는 게 아니라 봐봐. FADH2 하나가 생기지. 그 다음에 NADH 하나가 생겨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거 봐. 이렇게 잘 봐. 날 잘 봐. 자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잘 봐. 여기서 요걸 한번 끊는 게 베타산화 한 번이야. 자 여기서 여기를 한번 끊으면 베타산화가 2번 한 거지 내가. 그러면 아세틸코에가 몇 개 생겼어? 내가 지금 6개의 탄소로 된 지방산을 베타산화를 시켰잖아. 그지? 맞냐? 그럼 봐봐. 6개의 탄소로 된 애는 베타산화를 몇 번 한다 해야 돼? 2번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아세틸코에는 몇 개가 생겨? 3개가 생기는 거야. 그럼 이제 잘 생각해봐. 자, 18개의 탄소로 된 지방산이 있어. 18개의 갖다 봐. 탄소로 된 지방산이면 베타산화가 몇 번? 일단 이거 2개씩 쪼개면 몇 묶음 나와? 9묶음이지. 9묶음을 쪼개야 되니까 그럼 몇 번 일어나? 그렇지, 이거 8번이야.
그러니까 베타 산화의 횟수는 뭐냐면 탄소수를 우리가 지방산의 탄소수를 n개라고 치면 베타 산화의 횟수는 2분의 n-1이 베타 산화의 횟수야. 이해가니?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진 아세틸코에의 개수는 나누기 2 하면 돼 그냥 2분의 n개 그냥 2분의 n이야. 그럼 9개 여기 9개가 되는 거지. 베타 산화는 8번 그 다음에 아세틸코에는 9개가 만들어지는 거지.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했잖아. 문제 밑에 보시면 아까 했지만 베타 산화 한 번당이야. 베타 산화 한 번당 이게 몇 개씩? NADH 하나와 FADH2 하나야. 베타 산화 한 번당.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뭐가 있냐면 봐봐. 아실코에가 이게 아까 쭉 탄소 쭉 연결된 거거든. 여기서 탄소 2개 떨어뜨렸잖아. 아세틸코에 바뀌었지. 그러면 탄소가 만약 여기 18개라 치면 2개 떨어져 나갔으니까 몇 개 남았어? 16. 그 다시 돌아가는 거야. 또 쭉 해서 또 2개 떨어져 나가. 그럼 몇 개 남았어? 14개. 그래서 또 돌아가. 이게 아실코에야. 아세틸코에로 2개 떨어져 나고 남은 나머지 있잖아. 그게 계속 돌아가는 거야. 또 가서 2개 떨어지고. 또 돌아가서 이게 베타 산화를 n번 반복하는 거지 계속. 처음에 들어올 때 ATP 그치, 요거는 한 번만 딱 소비하는 거야. 딱 한 개는. 이거는 처음에, 맨 처음에, 이건 베타 산화의 횟수와 상관없어. 요거는 처음에 들어올 때 한 번 딱 ATP가 딱 한 개나 2개 소비되는 거 끝이야. 그 다음부터는 계산할 때는 NADH와 FADH2의 개수는 베타 산화 한 번 당으로 계산하셔야 돼, 이때. 알겠니? 그래서 내가 연습 문제를 만들어 놨거든. 자, 뒤로 한번 넘겨봐봐. 제가 뒤로 넘겨서 요걸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 탄소수가 16개로 된 8리터산이 있다 쳐. 지방산 중에. 탄소의 개수가 16개야. 그러면 얘들아 베타 산화를 일단 2개씩 묶으면 몇 묶음 나와? 그렇지. 8개요. 아세틸코에가 6개야. 그럼 베타 산화 몇 번? 7번이지. 그러면 베타 산화가 7번이면 NADH 몇 개? 7개의 NADH 만들어지지. 그 다음에 FADH도 7개지. FADH2가 7개. 됐죠? 그 다음 여기는 8개니까 우리 아까 전에 계산해놨잖아. 아세틸코에 하나당 ADP가 얼마였어? 10개였나 했잖아. 그치? 이해가니? 근데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총 만들어지는 ATP 개수를 묻는 게 아니라 만약 NADH가 총 몇 개입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아까 봤지만 너희들 아세틸코에 한 분자당 NADH가 몇 개였어? 3개인 거거든. 3개잖아 아까. 아세 한 분자당. 그 다음 FADH2가 몇 개야? 1개잖아 1개. 근데 지금 아세틸코에가 몇 개 만들어졌어? 아세틸코에가 8개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 곱하기 얼마? 8. 여기다 곱하기 8. 그리고 기질 수준의 인산화도 하나 있잖아. ATP가. 이것도 얼마? 8.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일단 이게 총 만들어진 개수. 그럼 이걸 이제 ATP로 환산할 때 어떻게 돼? 이거 더해서 2.5 곱하고 이거 더해서 1.5 곱하는 거지. 그리고 이거 그냥 ATP 한 다음에 조심해. 여기서 맨 위에 아까 있잖아. 1개나 2개를 빼줘야 된다고. 맨 첫 번째 들어올 때 1개나 2개의 ATP를 소비한다고 했잖아. 그거를 빼줘야 된다고 마지막에. 그래서 지금 여기는 하나의 ATP를 소비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거든, 그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쭉 하면 밑에처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몇 개의 ATP를 소비하는지는 아마 문제에서 알려줄 것 같고, 만약 모르면 그냥 하나로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아까 이제 베타 산화 한 번당 NADH 하나, FADH 하나, 요거 만들어지는 건 문제에서 안 가르쳐 줘. 그래서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응? 아, 좀 쉬었다 합시다. 시간이 많이 쉬었네. 근데 이제 2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학교에서 어렵게 안 나가지 않을까요?
너 그 반연의 조절까지 해서 뭐 분자생물학 파트는 거의 다 했다며. 그거 끝났어요. 그지? 그거는 진핵생물 안 한다며. 네, 오페론까지. 오페론까지만 하는 거고. 나머지 세포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오페론도 쉬웠어요. 그러니까 진짜 쉽게 나왔어요. 그래, 내용이 보니까 우리 저번에 우리 오페론한테 전상 암세까지 해줬거든. 네. 맞아요. 그죠?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주 내용이 이거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양성 억제냐, 양성 유도냐, 음성 억제냐, 음성 유도냐 이런 거. 이걸 조금 더 선생님이 중요하게 보시더라고 보니까. 사실 그 막 그런 거 한다 했었는데 오페론 훨씬 더 어렵게 하려 했는데 그것까지 하면은 너무 어려워져서 그러니까. 뺐대요.
셰프 프린트 아무도 어느 번도 못 받았지. 그럴걸? 셰프 프린트 안 받았지. 셰프 프린트하지 않았대. 진도 안 나와. 오. 구했어요. 어? 구했어요. 아 구했어? 어떻게 보이냐? 물레신 있어. 수업을 먼저 한 반이 있으면 받았겠지. 없는데 아파가지고 못 나오는 친구 있거든. 아. 걔한테만 미리 준 거야? 걔한테만 어? 바로 보내겠습니다. 어. 여기 와이파이 비번 아니야 혹시? 여기 일단 스마트폰이 지금 여기 지금 촬영하고 있어서 먼저 띄워봐 혹시? 먼저 띄웠어? 네. 이거 비밀번호 드릴까요? 응? 드렸냐 이거? 아니야 내가 어차피 좀 이따 확인하면 되는데 내가 지금 핸드폰 여기 있어서 와이파이 비번 클라비스 1388. 6페이지밖에 없고 여기 나온다. 저예제 나오고 아 여기 나온다. 맞네. 근데 막 되게 어려운 건 없지 않아요? 메타산으로 나오는 거야. 이제 헥소키네이스하고 글루코키네이스. 빈칸은 안 채워져. 빈칸 안 채워도 돼. 좋아. 지금 여기 봐서는 여기까지밖에 없어. 이게 다구나. 여기 봤을 때 너희들 지방산에서 하나 이런 거 안 한다는 얘기네 거의. 그러니까 현재 이거 프린트 있는 사람이 그럼 저밖에 없을 겁니다. 맞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얼른 보자. 얘들아, 시간이 없다. 좀 봅시다. 내가 다시 그거 확인해서 다음 주 혹시 할 일이 있으면 내가 해줄 테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에서 요거 다 돼서 넘어가. 이제 요거 시험에 이제 이건 나올 거거든. 세법 조해제. 요거 47페이지. 요건 지금 너희들 프린트에 돼 있다시피 세법 조해제가 거기 보시면은 너희들 프린트에도 뭐가 나와 있냐면 아까 우리 복합체가 몇 개였어?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 전자전력의 복합체가 4개였잖아, 그지? 근데 너희들 프린트에는 각각의 복합체에 결합할 수 있는 저해제를 따로따로 보여주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아마 외워야 될 거야. 1번 복합체를 저해하는 저해제, 2번 복합체 저해제, 3번 복합체 저해제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걸 외우시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세법 저해제는 3종류로 나눌 수가 있지, 그지? 첫 번째가 전자전달을 직접 방해하는 저해제, 그 다음에 올리고마이신처럼 ATP 합성 효소의 수소의 확산을 우리가 저해하는 저해제, 그 다음에 DNP처럼 자플린제라고 해서 수소이온을 기질적으로 구멍을 뚫어서 숭숭 빠져나가게 하는 저해제. 자, 요 3가지 저해제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거거든, 이때. 그러면 기본적으로 모든 저해제는 공통점이 뭐냐 하면 ATP의 생성을 못하게 하는, ATP의 생성 감소야. 그게 3가지 저해제의 공통점이거든. 자, 이렇게 해보자. 전자 전달을 차단하는 거, 그 다음에 수소의 확산, 저해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내가 DNP라고 쓸게. 이게 자플린제, DNP, 이게 자플린제라고도 나오거든 시험에서. 그러면 전자 전달을 차단하면 어차피 이게 ATP 생성은 다 저해됩니다. 알겠어요? ATP 생성은 전부 다 저해되는 건 공통점이에요. 이 정도다. 공통점이고, 내가 전에 뭐라 했냐면 전자 전달을 차단하면 전자의 흐름이 멈추게 되면 결과적으로 전자의 흐름이 멈췄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NADH가 전자를 제거하지 못하고 나중에 산소가 전자를 수용하지 못한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 산소의 소비가 안 일어나. 물의 생성도 안 일어나. 그 다음에 수소 확산 저해제, 이것도 마찬가지고 올리고마이신입니다. 이게 올리고마이신도 산소의 소비가 안 일어나.
그러면 물의 생성도 안 일어나. 근데 이게 중요했죠, 그죠? DMP 쓰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DMP를 쓰게 되면 수소를 이쪽으로 숭숭 빠져나가게 하니까 뭐는 계속 일어날 수 있다 그랬어? DMP가 시험에 나올 때 제일 중요한 게 얘는 여기로 수소를 숭숭 빠져나가게 하잖아. 이게 농도 차를 어떻게 주는 거야? 둘의 농도 차를 줄여주는 거지. 수소이온의 농도 차를 줄여주기 때문에 여기를 숭숭 빠져나가게 하면 얘 입장에서는 농도 차가 자꾸 줄어들어. 그래서 오히려 이 속도를 어떻게 해버려? 전자전달의 속도를 더 빠르게 해버린다고 이때. 그래서 봐봐 얘들아, 여기서 산소가 소비가 안 되고 물이 생성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내가 TCA 회로도 멈춘다 그랬잖아. 왜냐면 NADH가 못 돌아가잖아. NAD로 못 회생되잖아. 여기도 TCA 회로가 못 돌아가. 알겠어 전부 다 얘네들은. 근데 여기는 오히려 산소의 소비 속도가 더 증가한다는 거지. 훨씬 더 전자 전달이 빨라진다. 그러니까 얘네 둘은 전자 전달이 멈춰요. 전자 전달이 멈춤으로 인해서 TCA 회로까지 멈추는 거고, 얘는 오히려 전자 전달의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이때 O2의 소비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너희들 계속 이제까지 매번마다 나왔던 시험 문제가 뭐가 있냐면 뒤에 기출 확인해보면 알겠지. 봐봐. 저해제를 투여했을 때 산소의 소비 속도가 올라가잖아? 그럼 이건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DMP야. 알겠어요? 산소의 소비 속도가 올라가는 건 DMP밖에 없어 이때. 그래서 요거는 DMP가 시험에 잘 나오는 요 한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얘는 TCA 회로가 돌아간다고. TCA 회로도 계속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때. 그리고 또 여기서 물어보는 건 봐봐. 자, 우리가 막간 공간 있죠. 막간 공간하고 기질에서 얘는 수소가 확산되지 못하게 하잖아. 그러면 막간 공간에는 수소가 계속적으로 쌓이니까 pH가 내려가고 기질 쪽에서는 pH가 더 올라가게 되거든 이때. 되죠? 이거? 이해가죠? 왜냐하면 올리고마이신은 수소가 못 빠져나오게 하니까 여기는 계속 수소가 축적이 되고 기질 쪽에는 수소가 모자랄 거 아니야. 이렇게 되거든. 근데 반대로 봐. DMP는 오히려 여기 봐봐. 여기 수소를 송송 빠져나가게 하잖아. 수소를 송송 빠져나가게 하니까 막간 공간은 수소가 줄어들어서 pH가 올라가고 기질 쪽은 수소가 늘어서 pH가 내려. 요 차이점이 있어요. 이거 기억 꼭 하셔야 됩니다. 이때. 그래서 이런 것들 물을 때 서술형으로 나오면 얘네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런 걸 가지고 서술하시오 했을 때 여기 내가 적어놓은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서술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거기 내가 정리해놨으니까 잘 읽어보시고. 그래서 맨 밑에 그래프 있잖아. 요 그래프가 너희들 매번 기출된 그래프야 이거. 알겠어? 그래서 여기 봐봐. 맨 처음에 이쪽에 집어넣는 거는 지금 막 ATP의 생성 속도도 올라가고 산소의 소비 속도도 올라가는 거는 여기서 이제 세 가지 물질을 문제로 내더라. 그럼 ADP와 인상 이러면 당연히 빨라지는 거고, 여기서 add 해서 뭘 넣더니 산소의 소비 속도는 이렇게 일정해지잖아. 근데 여기서 DMP 넣으면 산소의 소비 속도가 올라가거든. 그래서 이쪽에 집어넣은 게 주로 올리고마이신이고 이쪽에 집어넣은 게 주로 DMP로 물어본다고 문제에서. 뭘 넣었습니까? 또는 아예 그래프를 잘라놓고 이 이후의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시오. 그래서 이 문제, 이 그래프가 가장 많이 나온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가 세법 저해제에서는. 자, 뒤에 기출 문제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그래서 아마 이 세법 저해제는 지금 프린트에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반드시 기출이 될 거니까 꼭 반드시 보시고. 발효는 알죠 이거? 거기 뭐 발효는 아까 보니까 그렇게 자세하게는 거의 언급이 안 돼 있던데 보니까. 그죠? 발효는 요것만 기억해봐. 야, 해당 과정만 돌아갈 수 있잖아. 산소가 없으면. 근데 해당 과정만 어떻게 돌아가? 해당 과정이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해? AD. 자, 우리가 산소가 없으면 전자 전달이 멈춰. TCA 회로도 멈춰. 그럼 뭐가 재생이 안 돼? NAD 플러스가 재생이 되지 않는다. 그럼 그 NAD 플러스를 어떻게든 재생하기 위해서 발효를 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젖산 발효할 때는 NAD 플러스를 재생하기 위해서 여기 해당 과정에서 생성된 NADH를 다시 누가 전자를 다시 수용해?
피루부산이 전자를 다시 최종 수용해서 NAD 플러스를 만들어주잖아. 그건 좀 기억해야 돼. 야, 저땅 발효에서 전자의 최종 수용체로 작용하는 게 누구라고? 피루부산이라고. 피루부산. 원래 정상적일 때는 전자의 최종 수용체가 산소야, 산소. 근데 발효는 산소가 없잖아. 그럼 누가 대신해서 NAD 플러스를 재생하려면 전자와 수소를 수용할 수 있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는 피루부산이 전자와 수소를 수용해서 젖산으로 바뀌고 이 재생된 NAD 플러스를 이용해서 해당 과정을 계속 돌아가게 하는 거죠. 되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발효했어요. 발효 있어? 네. 그 발효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 이때. 그래서 우리가 젖산 발효는 사람의 근육에서도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젖산 발효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자의 최종 수용체로 피루부산이 작용한다는 거. 요거 좀 기억해야 돼. 그 다음 알코올 발효 나오나 모르겠지만 나와요. 나와요? 알코올 발효 같은 경우에는 여기 피루부산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됐다가 에탄올이 되잖아. 이때 여기서 이산화탄소 나오죠? 피루부산에서 아세트알데히드 될 때 이 CO2 나오는 거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 여기는 전자의 최종 수용체가 누구야? 아세트알데하이드야. 아세트알데하이드가 NADH 즉 전자와 수소를 수용해서 에탄올을 맡기면서 NAD를 재생하니까 이때는 전자의 최종 수용체가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전자의 최종 수용체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거 막 CO2 빠져나가고 그런 과정도 알아야 돼요. 그거 과정을 알아야지. 그건 외워야지. 피루부산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 될 때 CO2 나오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발효 중에서 CO2 발생하는 발효는 이거밖에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려면 봐봐. 피루부산을 가운데 놓고 여기서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을 했을 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야? 뭐 젖산, 알코올이나 여기가 아세틸코에가 되면 여기 봐. 만약에 이렇게 CO2가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러면 얘는 CO2가 안 나오잖아. 그럼 얘는 누가 돼? 아닌데. 여기가 젖산이 되는데. 왜냐하면 에탄올 발효하고 아세틸코에는 무조건 CO2가 발생하잖아, 그지? 그 다음 요 둘은 어떻게 구별하면 돼? 아세틸코에하고 에탄올은. 여기서 만약에 NAD가 들어가느냐, NADH가 들어가느냐의 차이잖아, 그죠? NAD가 들어가면 NADH가 생기니까 아세틸코에가 되는 거고, 여기는 NADH가 들어가서 NAD가 재생되니까 여기는 알코올이 되는 거지, 에탄올이 되는 거지. 젖산도 NADH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가 제일 중요해. 뭐가 나오고 CO2가 일단 나오는 거 봐야 되고 NAD가 들어가느냐, NADH가 들어가느냐를 통해서도 물질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저것도 너희들 기출이 많이 됐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 갈림길의 물질의 종류, 즉 어떤 물질이 생성되냐, 소비되느냐 이걸 가지고 내는 문제도 실제로 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이죠? 여기 너희 기출 문제거든. 이게 피루부산의 세 가지 방향. 기억, 니은, 디귿이 생성물이거든. 생성물. 근데 여기 생성물이 여기가 이제 뭐냐면 CO2, NAD 플러스 NADH. 요렇게 해서 요 딱 세 가지 물질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보고서 이 A, B, C를 맞추고 그 다음에 여기 과정 1, 2, 3 이게 이제 뭔지 알아야 돼. 여기 뭐겠어? 야, 막 코에 붙었잖아. 이게 뭐야? 제가 피로부 아니지. 이게 왼쪽에 있는 게 다 피루부산이야. 얘가 다 피루부산이고 여기 있는 거를 여기 ABC 중에 하나인데 여기 누구야? 여기 아세틸코에 코에 붙었잖아. 여기 아세틸코에라고 아세틸코에. 오케이? 그리고 이제 요 두 개를 보시면 이게 뭔지 알아? 알코올, 에탄올. 에탄올. 여기 단어 요거 이제 아세트알데하이드. 여기 저기 탄소가 2개짜리잖아. 탄소가 2개짜리면 원래 피루부산이 탄소가 몇 개야? 여기
세 개인데 탄소가 2개잖아. 그 탄소가 CO2 빠져나왔다는 얘기거든. 그 CO2 빠져나오는 거 있잖아. 여기 아세틸코에가 여기도 탄소 2개지만 여기 코에 있으면 요거 이제 아세트알데하이드야. 오케이? 에탄올이 되기 전에 아세트알데하이드. 요거는 이제 뭐야? 요게 젖산이다. 알겠어? 이거 어제 시험 문제 있었나?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돼. 요게 이제 분자식, 요게 이제 구조식으로 돼서 문제를 풀라고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때. 마저까지 해서 일단 체포업은 정리가 다 됐으니까 대충 이제 어떤 문제에서 뭐가 나오는지 기출 문제 보시면 대충 알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거 하나 얘기해 줄게. 너 이거 있어. 너희는 이번에 프린트 해보니까 이게 있더라고. 뒤에 기출 문제 중에 이거 내가 좀 설명을 해줄게. 요거. 뒤에 13번 문제. 기출 문제에서 62페이지에 13번 문제 있거든. 이거 그대로 있어. 너 프린트에. 그대로 있어,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가 설명할 테니까 지금 어차피 시간 지금 내가 바로 이걸 갖고 설명할 테니까 봐봐. 이게 너희들 지금 세법 선생님이 나오는 프린트에 바로 이 그래프가 처음에 나오거든. 맨 처음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는 여기 헥소키네이스 보이죠? 헥소키네이스 1번하고 저기 보면 헥소키네이스 4번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근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도 프린트해 보면은 글루코키네이스라고 하는 게 있어. 이게 헥소키네이스 4번이 요게 글루코키네이스거든. 요게 여기 있는 요게 이제 너희들 프린트에도 그거 아닌데 글루코키네이스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하는 거거든. 헥소키네이스하고 글루코키네이스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똑같은 과정에 관여해. 우리 아까 해당 과정의 첫 번째가 그거였잖아, 그죠? 뭔지 알지, 그지? 여기 해당 과정의 첫 번째 장면 포도당 6-포스페이트로 바꾸는 거잖아. 근데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보통 근육세포, 얘는 주로 간세포에 작용하거든. 그래서 지금 이 효소의 활성도를 우리가 어차피 이게 Y축이 초기 반응 속도이기 때문에 효소의 활성도를 보이잖아, 그죠? 이 보면 지금 A가 바로 뭐냐면 A가 헥소키네이스예요, A가 헥소키네이스고 여기 B가 이게 4번 이 글루코키네이스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뭘 알 수 있냐면 야 근육은 어차피 포도당을 직접적으로 빨리빨리 사용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근육은 Km 값이 되게 낮아요. Km 값이 낮다는 얘기는 뭐냐면 포도당을 빨리 붙잡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 뭔 얘기인지 아냐? 그래서 근육에 사용되는 헥소키네이스는 Km 값이 낮기 때문에 근육처럼 포도당을 빨리빨리 사용할 수 있는 곳은 헥소키네이스가 작용을 해야 돼. 근데 글루코키네이스는 너 간세포가 하는 일이 뭔지 알죠? 이게 혈당 조절이거든? 잠깐만. 내가 맞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글루코키네이스는 언제 작용하냐면 식후에 혈당이 높아지면 이 포도당을 간세포에 주로 저장할 때 사용합니다. 알겠어요? 포도당을 간세포에다가 저장할 때 이때 주로 여기 나오는 글루코키네이스가 사용이 되고 있대. 그래서 포도당을 간세포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왜 혈당을 낮추려면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일단 간세포에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걸 포도당으로 저장하면 불편하니까 뭘로 바꿔? 그렇지. 앞에도 우리가 탄수화물 얘기 글리코젠. 그래서 이거 외울 때 그냥 이렇게 외워. 글리코젠이잖아. 이 글루코. 알겠어? 이렇게 외우면 돼 이거. 그래서 보통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갑자기 식사 후에 혈당이 확 올라가잖아, 그렇지? 그때 천천히 포도당을 간세포 안으로 집어넣는 거야. 근데 봐봐, 이거는 급할 게 없잖아. 왜냐면 근육은 지금 당장 ATP를 만들어야 되니까 포도당을 빨리빨리 붙잡아서 해당으로 넘겨야 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밥 먹은 다음에 우리 몸에서 늘어난 포도당을 천천히 간세포 안에 집어넣어서 소비하는 게 아니고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글루코키네이스 같은 경우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도 되거든. 그래서 K 값이 되게 높다고 이렇게 B처럼 우리가 효소 활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 있대. 그래서 혹시나 내가 이거 배울지 안 배울지 내가 기출에 나와 있지만 혹시나 했는데 역시 요거를 문제 그 선생님이 아마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A는 헥소키네이스고 B는 글루코키네이스, 위에서 헥소키네이스 4번을 얘기하는 거고 A의 Kn 값은 딱 보면 어때? 그래서 알잖아. A의 Kn 값은 밑에 작잖아, 그죠? 그리고 B의 Kn 값은 크잖아, 그지? 그리고 A가 작용하는 조직은 어디라고? 근육처럼 우리 몸의 대부분의 기관은 A를 우리가 써요. 근데 B의 작용 조직이 주로 간, 알겠죠? 우리가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포도당을 저장하고 있는 간 같은 조직에서 주로 글루코키네이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야, 그리고 그 밑에 문제 있잖아. 이거 알지? HK가 헥소키네이스잖아. PFK1, PK가 뭐야? PK가 아까 피루베이트 키네이스 맨 마지막에 썼던 거. 그죠? 요거 음성 조절자를 하나씩 쓰세요라고 하면 헥소키네이스는 음성 조절자가 바로 헥소키네이스의 생성물이야. 상품 뭐지? 6 글루코스 포스페이트. 그다음 나머지 뭐 쓰면 돼? ATP 쓰면 돼. 그냥 ATP 대부분 ATP, NADH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애들이 대부분은 해당 과정이나 또는 TCA 회로에서 나오는 애들도 마찬가지야. 그런 애들은 ATP나 NADH가 음성 조절자 역할을 해주게 돼요. 알겠어요? HK는 ATP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ATP를 소모하는 헥소키네이스는 그 헥소키네이스 자체는 ATP를 사용하긴 하지만 근데 헥소키네이스 자체는 ATP의 민감도가 떨어지는 요소이기 때문에 ATP에 대해서는 작용하지 않고 음성조로 작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얘를 해당 과정의 핵심 효소라고 안 하는 이유가 결국 전체 세포 보자면 가장 중요한 물질은 ATP잖아. 근데 얘는 ATP에 대한 조절자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ATP의 조절자로 사용되는 이런 효소들이 해당 과정의 핵심 효소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였대. 그리고 3번의 밑에 보면 이거 셔틀 얘기인데 여기 보면 두 가지 셔틀에서 여기 봐. NADH의 환원력을 제공받는 물질의 차이인데 아까 봤지만 말산 셔틀은 NAD 플러스가 마지막에 전자가 수를 수용하고 그 다음에 아까 봤지만 저거 뭐야 G3P 셔틀 같은 경우는 FAD 알겠죠? NAD 플러스냐 FAD냐 이 차이를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ATP 개수는 알잖아. 조직은 알죠? 조직은 주로 이제 말산 셔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심장, 콩팥 뭐 이런 데들 심장, 콩팥 그 다음에 뭐 어디야 간 이런 데고 그 다음에 아까 봤지만 G3P 셔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바로 ATP를 사용할 수 있는 뇌나 근육 쪽에서 주로 사용하죠. ATP 개수는 아까 봤지만 한 개 차이가 나죠. 한 개 2.5개하고 1.5개니까 한 개 차이가 납니다. 이때. 그러면 앞으로 이거 기출 문제 풀 때 지방산의 산화 개수 계하는 건 하지만 어차피 내가 볼 때 너 선생님이 안 하는 것 같아. 수업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프린트에 없기 때문에 괜히 거기다가 신경 쓰지 말고 베타 산화를 안 한다는 거죠. 그렇지. 베타 산화를 하긴 하겠지만 언급은 하겠지만 베타 산화에서 나오는 물질의 구체적인 개수 아마 구체적인 개수는 안 할 것 같아 보니까 그거 안 하면 뭐 우리가 더 편하지 뭐 맑게 적어지니까 수업이 너무 싫지 너무 많습니다. 전사로 넘어가서 전사는 시간이 별로 없지만 일단 오히려 보니까 분자생물학 쪽이 별로 할 게 없더라고. 원래 분자생물학이 훨씬 어려운데 분자생물학 쪽이 우리가 과학 때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별로 그렇게 인자들이나 이런 것들을 안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할 게 없더라고 보니까. 자, 뭐 어차피 다는 못하겠고 조금만 하자. 생명 중심의 원리하고 RNA 종류 외우세요. 알겠죠? RNA 다 알죠, 그죠? 수업안에서 우리가 다 언급을 했기 때문에 난코딩이냐 코딩이냐 뭐 이런 것도 다 알 거고 snRNA 이런 거 나중에 스플라이싱 다 배웠잖아, 그지? snRNA하고 단백질이 합쳐진 게 뭐야? snRNP라고 하는 거죠. 스플라이싱에 작용하는 단백질 복합체. 그게 우리가 뒤에 다 보면서 배우는 것들이라 금방 배워질 거야 이때. 자, 우리 원핵 세포의 전사. 야, 원핵은 전사 RNA 종합효소가 몇 종류야? 한 종류, 한 종류. 원핵은 RNA 종합효소가 한 종류고, 그러면 전사할 유전자마다 뭐가 달라지는 거야? 그 시그마가 달라지는 거지, 그죠? 시그마 팩터가 계속 달라지는 거고, 나머지는 그대로고. 그래서 원래는 여기 알파 두 개와 베타, 베타 프라임, 오메가, 요걸 합쳐서 핵심, 이게 이제 코어 엔자임이죠. 코어 엔자임, 핵심 효소라고 하는 거. 거기다가 시그마 인자라는 보조 팩터가 결합을 하면 홀로 엔자임, 전 효소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그마 인자가 있어야만 정확한 프로모터에 인식을 하고 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때 전사가. 그래서 이 시그마 인자의 종류에 따라서 전사하는 유전자가 달라지는 거고, 진핵생물은 아예 RNA 중합 효소가 세 가지가 있잖아.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전사하냐에 따라서 RNA 중합 효소 자체가 달라지면 되죠. 1번 중합 효소를 쓸 거냐, 2번 중합 효소를 쓸 거냐. mRNA 만들려면 2번 중합 효소가 쓰이는 거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건 구체적으로 안 배웠으면 안 외워도 될 거야. 알파가 무슨 역할 하냐, 베타가 무슨 역할 하냐, 뭐 대신에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 될 거야. 코어 요소의 구성은 외우고 있어. 알파 두 개에 베타와 베타 프라임 하나씩, 오메가. 요거 종류는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외우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RNA 중합 요소가 결합하는 자리가 프로모터인데, 원핵 생물 같은 경우는 이 특별한 서열이 마이너스 10 하고 마이너스 35V에 주로 존재를 하죠, 그죠? 원래 이거 다 알지만 업스트림하고 다운스트림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원래는 전사가 시작되는 V를 플러스 1로 표시했을 때 그 위쪽에 있는 업스트림은 마이너스로 표현을 하고 그 아래쪽에 있는 다운스트림은 플러스로 표현한다는 거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때 프로모터로 인식이 되는 부위가 주로 마이너스 10쪽하고 마이너스 35쪽에 대부분의 공통 소열을 가지고 있더라. 공통 소열은 외우셔야 될 겁니다. 알겠죠? 왜냐면 나올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0지역에는 TAT, AAT라는 거 외우시고 마이너스 35지역은 TTGACA라는 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때. 그래서 이런 지역에 주로 프로모터의 RNA 중합 효소가 인식을 해서 결합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걸 아마 기억을 꼭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밑에 이거는 뭐 공통 서열에서 나오는 가장 자주 나오는 서열을 전체 공통 서열로 잡는 거니까 보시면 될 거고. 뭐 전사 과정이야 뭐 다 알고 있겠고, 그죠? 전사 시작되면 시그마 팩터가 떨어져 나가죠, 그죠? 시그마 팩터가 떨어져 나가면서 전사가 쭉 진행되고. 근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RNA 중합 효소는 우리가 헬리케이스란 말은 안 쓰지만 RNA 중합 효소 자체에서 DNA 두 가닥의 상보조 염기를 녹아낸다 그러거든. 알겠어요? 효소 자체 녹여내면서 분리를 시켜서 그 중에 주연 가닥을 기준으로 RNA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뭐 헬리케이스의 효소 활성 자체 이런 거는 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때.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내가 문제를 내면은 이렇게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부분을 만약에 주연 가닥으로 사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항상 프로모터의 위치가 있거든. 그 예를 들어서 봐봐. 마이너스 10쪽하고 마이너스 35쪽이 만약 이렇게 배열되어 있잖아. 얘들아, 날 봐. 이렇게 배열되어 있으면 내가 전사를 어느 방향으로 하겠다는 얘기야. 그렇지? 오른쪽 방향으로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10V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 35가 이쪽에 있잖아. 그럼 이 방향으로 전사를 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프로모터의 마이너스 10과 마이너스 35의 방향성이라고 그러거든. 요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내가 위에 있는 여기를 주연 가닥으로 전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래쪽을 주연 가닥으로 전사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유전자마다 주연 가닥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각각의 유전자마다 앞에 있는 프로모터에서
마이너스 10하고 마이너스 35 요 방향 알겠죠? 요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전사를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그래서 요거는 아마 요 방향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든 다음에 자 유전자 A는 위아래 중에 어디를 주요 가닥으로 씁니까? 그다음 유전자 B는 위아래 가닥 중에 어떤 걸 주형으로 사용할 겁니까? 요것도 마찬가지 어떤 가닥을 주형으로 사용할 겁니까를 여기 있는 마이너스 10하고 마이너스 35의 방향성. 그러니까 이걸 하면 어차피 RNA는 무조건 5'에서 3'으로 만들어져야 되잖아. 그 방향성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거예요. 이때. 자, 여기 아마 요 부분에서는 문제를 그렇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기억하시고. 자, 내가 밑에 좀 써놨으니까 이걸 보시고. 전사 종결은 나올 거야, 이게 로우 의존성하고 로우 비의존성 이걸 나올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지금 요 그림에 나와 있는 거는 의존성이야, 비의존성이야, 이거는. 이거 로우 비의존성이잖아. 그죠? 로우 비의존성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맨 앞에 뭐가 있어요, 이거? 역반복 서열이 있죠, 그죠? 역반복 서열에 의해서 이렇게 머리 핀 구조, 고리 모양의 구조가 만들어지잖아. 요게 만들어지면 RNA 중합 효소가 잠깐 멈춰, 이것 때문에. 그리고 이 끝에 뭐가 있냐면은 리치, UAU의 결합. 요 AU의 결합이 대단히 많이 분포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있는 이 무게에 의해서, 이 고리 구조의 무게에 의해서 AU의 결합이 약하니까 물리적 힘에 의해서 떨어져 나간다 그랬었죠, 그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전사가 종결이 되는 걸 로우 비의존성 종결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로우 의존성은 일단 로우 자체가 종결의 의미 단백질, 로우 자체가 헬리케이스입니다. 알겠어? 로우 단백질 자체가 헬리케이스야. 근데 우리가 어디를 끊어줘? 일반적인 헬리케이스는 뭐를 분리해 주냐면 DNA와 DNA 사이의 염기간의 수소결합을 풀어주잖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로우라는 단백질, 이 헬리케이스의 한 종인 로우 단백질은 어디를? DNA와 RNA 사이의 수소결합을 풀어버리는 거지. 이때 DNA와 RNA, 왜냐면 여기 전사하고 있다면 주형 가닥의 DNA와 전사되고 있는 RNA 가닥 사이에 수소결합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때 요 로우가 결합하는 위치를 RUT라고 하죠. 그죠? RUT. 이해가냐? 이 로우가 결합하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이게 유틸리제이션, 그죠? 그래서 RUT라고 하는 부위에 결합을 해서 얘를 쫓아가는 거잖아요. RNA 중합효소를 역으로 쫙 쫓아가면서 나중에 내가 물리적으로 충돌한다 그랬죠? 물리적 충돌을 탕 하면 DNA와 RNA 사이의 수소결합을 헬리케이스 활성에 의해서 분리를 시켜버리는 거죠. 이걸 로우 의존성 종결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그래서 너희들 로우 의존성 종결 자체는 뭐가 없을 때냐 하면은 이쪽에 우리 아까 봐봐. 아까 전에 로우 비의존성은 마지막에 뭐가 있어야 돼? AU의 서열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로우 의존성 같은 경우는 AU의 결합이 없어요. 뒤쪽에. AU가 많이 없는 이런 부위는 로우 비의존성을 작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로우 의존성으로 튕겨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이때.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뒤에 문제 좀 풀어보세요. 아까 전에 생포도 뒤에 문제 좀 풀어보시고 있대. 그러니까 이 인자들은 진핵생물의 전사 인자 정도는 선생님이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그죠? 그 내가 저번에 외우는 방법 얘기했잖아. TF2D, TF2A, TF2B 알죠? 그거는 거기 이제 여기 언급이 많이 돼 있어. 중요한 게 TF2D, 그 다음에 TF2H. TF2H가 두 가지 활성이잖아. 헬리케이스 활성하고 키네이스 활성. 그죠? 그 두 가지.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야, 근데 여기 에어컨은 누가 튼 거야? 밖에서 듣는 거. 밖에서 누가 틀어준 거야?
글루코키네이스 있잖아. 네. 글루코키네이스의 양성 조절자가 누구겠어? 글루코키네이스.